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안부터 좀 짚겠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정치권 안팎으로 후폭풍이 거센데요. 먼저 송 기자님, 이 여야의 움직임이나 전국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 스타일이죠. 그렇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거칠게 몰아붙이는.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청와대 당국자들이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예상은 윤석열 총장은 임기가 있는 사람이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전에 뭐 해임시키거나 그럴 생각은 별로 없고, 예. 다만 이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이제 적절한 수준의 이제 뭐 조율이라고 할까요? 민주적 통제 정도를 이렇게 가하면서 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 지금 이대로 가면 다음 주에 징계까지 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는 잘 확인이 안 되고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약간 좀 뭐 겉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옳다 하면서도 좀 이렇게 당황하는 기색을 좀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우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소송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 냈기 때문에 이런 걸 결론을 낼 텐데 원래 이제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법원 심판 대상으로 넘어갔다 이런 측면에서 뭐 좀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이게 특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 법을 다루는 행정기관의 수장들이잖아요. 검찰총장은 뭐 검찰청이라고 하는 그 검사 사무의 총괄 지휘자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지휘자는 법무부 장관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직무 정지가 이루어진다든가 뭐 그러면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모든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직무정지의 근거로 6가지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마침 오늘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님 나오셨으니까 한겨레 TV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오늘 그 정리를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법 쪽의 의견을 물어보니 뭐 하는 게 정리를 해놨던데, 거기에 보면 법 쪽의 의견 중에서 이 직무정지가 과연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에 보면. 그렇습니까? 그럴 정도로 제가 보건데 뭐 다른 데에서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 법률적 근거를 추미애 장관이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만 뭐 판사 사찰 뭐 이런 표현을 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게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 6가지 근거는 얘기는 했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의 뒷받침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장들이나 고검장들이나 이런 반발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법률에 근거해서 뭐 직무정지든 뭐든 간에 좀 입각해서 그 지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얘기해 봅니다. 근데 이게 법대로 하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대통령도 이제 물론 정무직 공무원이고요. 근데 검찰총장은 이제 검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치의 영역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꼭 이렇게 국민 앞에 장관하고 총장이 이렇게 정면 충돌하는 걸로 비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고요. 정치가 자꾸 실종되고 뭐 법대로 하자, 이건 그 좀 시정 바닥에서 하는 얘기지. 고위공직 특히 여권 안에서 이렇게 이제 법대로 하는 이런 모양새로 치닫는 게 모양이 뭐 좀 썩 좋은 거는 아닌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거론을 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할 뜻을 보이면서 추미애 장관까지 포괄적으로 하자고 나오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추미애 장관까지 같이 하자 그래서 주춤했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어제 이낙연 대표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그 제안 자체가 조금 성급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실제 저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하는 것까지 고려를 했다면 저는 그 제안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10월 22일 날 대검 국정감사 때 사실 민주당 의원이 엄청난 공격적인 그 질문들을 퍼부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그런데 그게 뭐 정확하게 뭐 몇 대 몇으로 뭐 누가 판정승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굴복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국정조사에서도 저는 비슷한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이 조금 성급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이고서 추미애 장관도 같이 하자. 뭐 이거는 만약에 추미애 장관 부분을 빠지더라도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이거를 다시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패착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이낙연 대표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발언할 때하고 좀 다르다 그래요, 맥락이. 그래서 이제 이게 진상 규명을 하자 이 말을 하면서 뭐 국정조사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전날은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주워 담았어요. 꼭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여당이 지금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대해서 별 뜻이 없는 걸로 오늘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전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최 의원님. 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해서 사실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도 또 결론을 못 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당은 공수처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공수처를 꼭 출범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다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박병석 의장 중재로 재소집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어제 4차 회의에서도 결국 후보 선정에 실패했습니다. 야당 측 위원들이 검사 2명 조합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4차 회의 과정과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여당 측에서는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야당 측에서는 여당도 자기들이 제안을 전혀 융통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 소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추천위원회에서 그거는 사실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여당 측 의원이 4명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청장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변협회장이 있고 야당 측이 2명이 있단 말이죠. 이런 조합으로는 한 두세 번 내지 서너 번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다. 전 처음부터 그렇게 예상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3명씩 여야 3명씩 그다음에 변협도 3명을 추천했잖아요. 이런 식의 추천 방식을 가지고서는 아마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우선 여당이 추천한 사람은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고 야당이 추천한 사람은 여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변협이나 또는 추천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과정 또는 그런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융통성이 좀 발휘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여당 사람이라고 보는 건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변협회장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법원행정처장이라든가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분들 중에 좀 무난한 인물, 정치적 색깔이 좀 옅은 분들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당 쪽에서 보기에는 야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좋은데 공수처장에 대한 거부권을 준 거지 공수처 출범에 대한 거부권을 준 건 아닌데 이걸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핑계로 공수처 자체를 지금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거부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이제 더 이상 회의를 안 하겠다.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엘리트 법조인들끼리 모여서 무슨 검사 출신이다 아니다 이런 프레임 가지고 싸우는 게 너무 좀 실망스러워요. 법조인 중에 뭐 검사 출신이면 다 뭐 검찰 편입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다행히 이제 아직은 공수처법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야 사이에 좀 얘기를 좀 다시 하고 해서 좀 합의를 이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죠. 이제 법원행정처장을 여당 사람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류로 보면 그건 틀림없이 여당 사람으로 분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야당 측의 입장은
뭐 꼭 그 검사여야만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아니어도 법조계 경력 15년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금 현재 추천받은 사람 그 사람들 외에도 조금 폭을 넓혀서 한번 협상을 시도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를 근데 하는 말씀하신 것 중에 대법원 전체를 여권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굉장히 무리한 얘기예요. 아니 검찰총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럼 검찰이 다 여당인가요? 그렇지 아니, 않은 거예요. 그건 여당이다 이거는 야당이다가 아니고 헌법상 성향을 분류할 때 그렇다는 거죠. 법률적으로 헌법상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지. 아니 사법부를 여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판사들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아니 사법부가 아니고요. 법원 행정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안에 있는 조직입니다. 이건 아니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어떻게 사법부 전체를 아니죠. 여권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아니죠. 그거는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행정처장이라고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대법원장 여당 사람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니 아닙니까? 검찰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를 저버린 거죠. 이 문제는 여기서 그냥 그렇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민주당은 또 어제와 오늘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를 단독으로 가동을 했는데 예고를 했던 것처럼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절차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걸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담스럽죠. 여당이라고 해서 이거 일방적으로 하고 싶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설명도 좀 해야 되고요. 끝까지 정치적인 노력을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공수처라는 게 법 만들 때는 이제 여당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만들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수처장 임명을 해서 야당을 잘 설득해서 나가는 게 옳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언제쯤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다음 주로 밀어놨는데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지만. 그래서 그런 점을 뭔가 좀 정리하고 여당 내의 의견을 통일한 가운데에 이 문제를 처리하고 또 야당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것까지도 함께 고려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에 총력 저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대응 카드가 많진 않아 보이는데 장외 투쟁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게 보이고요. 국회 보이콧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없죠. 야당이 장외 투쟁하다가 네. 총선에서 그렇게 참패했는데 장외 투쟁 카드 쉽게 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그렇게 선택하는 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소극적인 투쟁 방법 아니겠습니까? 국회 보이콧이라는 거는 아마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그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서 뭐 잘됐다 싶어서 아마 단독 처리 그동안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국회 보이콧은 아마 그 차선의 선택지일 것이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그 저지. 근데 뭐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장외투쟁도 좀 어려운 형편이고 그러나 국회 내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1인 시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의 저지 투쟁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공수처 문제 추미애 윤석열 갈등까지 연말 정국이 블랙홀에 빠지는 모습인데요. 여야 대치가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성 기자께서 발제해 오신 주제 어떤 내용이죠?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4월 7일인데요. 내년 아직 멀었죠. 그런데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이제 슬슬 가열되고 있는 것 같고요. 초반에 어떤 구도 이게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초반전이긴 합니다만 이번 서울시장 보선의 경우 특히 여성 후보들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역대 선거에서도 여성 후보들의 서울시장 도전이 계속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이번엔 좀 상황이 다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박원순 전 시장, 뭐 오거돈 전 시장 이런 분들이 물러나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게 일정한 영향을 뭐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서울시장만 여성이 광역단체장을 못한 게 아니고 1995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광역단체장이. 그래서 사실은 여성이 한번 광역단체장 할 때가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정치가 현실이에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제 유권자들은 뭐 남성, 여성에 별로 관심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박영선, 나경원 이런 분들이 중진 정치인이고 역량이 있는 정치인이니까 평가를 받는 거지 그분들이 여성이라서 또 평가를 받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야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뭐 여성이라서 뭐 우리가 꼭 우대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누구를 내보내야 이길 수 있느냐 이쪽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번 이 두 개의 보궐선거가 서울과 부산 이게 사실은 박원순, 오거돈 두 전 시장의 성 관련 의혹 혐의로 보궐선거가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 관련 의혹과 관련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낫지 않겠느냐. 아마 각 정당에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성 후보들이 특히 눈에 띄는 선거가 바로 이번 선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오래 남은 것 같지만 12월 초에 예산안만 통과되면요, 저는 바로 보궐선거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뭐 일부는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의 경선 룰을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아마도 12월부터 조기에 어떤 경선 국면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여성 후보가 과거 어느 때의 선거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보궐선거를 촉발한 원인,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성 기자께서 아까 박영선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여기에 추미애 장관까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세 사람 다 실제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론조사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수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부분에 있고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추미애 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죠. 뭐 검찰 개혁을 뭐 전념하겠다는 완수할 때까지라는데 물론 그게 언제까지인 거는 모르겠으나 뭐 대체적으로 공수처 출범이나 또는 아니면 뭐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를 뭐 이제 완결 지어놓는 뭐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가능성도 전혀 닫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다만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어떤 추미애 장관 스타일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의견 이런 것들이 아마 본인의 출마 여부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직업이 기자거든요. 이제 기자는 취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평론하는 분들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게 옳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걸 좀 전해드릴게요. 박영선 장관은 다 서울시장 나올 걸로 생각하지만 본인이 결심을 아직 못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장관직으로 몸담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선뜻 서울시장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아직도 출마 여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미애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 얘기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선 주자 쪽으로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출범이라든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이런 것들 검찰 개혁 임무를 완수하고 뭐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사실은 좀 고전 중입니다. 그쪽 보수 정당이라서 그런지 나경원 전 대표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인데도 당내 뭐 평가 이런 건 썩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만의 여성 후보들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뛰고 있는데 실제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대선 주자급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현재까지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로는 승산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예,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취재를 바탕으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당내 주자 중에서는 좀 당원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인데 이분은 나는 정치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할 정도면 이제 서울시장은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반대예요. 이분은 나는 뭐 배가 고파도 종자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곧장 대선 쪽으로 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인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당내에서 좀 분위기를 잡아주면 서울시장이 아직도 생각이 있는 걸로 그렇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내 주자들 다른 분들 경선해가지고는 승산이 좀 낮으니까 당 밖에 그러니까 2011년에 민주당처럼 2011년 민주당에서 박원순 무소속 후보,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민주노동당의 최규호 후보 이렇게 세 사람이 경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현재 야권에서 국민의힘에서 1차로 후보를 뽑고 당 밖에 있는 안철수, 금태섭 이런 분들하고 2차 경선을 해서 좀 몸집을 키우는 게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만큼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예. 또 김종인 위원장이 좀 너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좀 돌파를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아니 야권에서는 일단 그 지금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로 이게 그 보궐선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부산은 부산대로 그 지금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확실하게 승리하는 길을 선택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지도가 높거나 아니면 대권 후보급이라고 우리가 흔히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본인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5개월이나 남았으니까 하는 측면도 있고 본인은 그 내년 서울시장보다는 후년 대선을 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결국은 당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 그 설득을 하느냐. 뭐 저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 그것도 아마 12월 달에 이제 정기국회가 대략 마무리되고 나면 아마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당 외부에서 그 후보를 영입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도 사실은 만약에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한다면 입당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안철수 대표가 입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방식대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상태에서 2011년처럼 안철수 대표나 뭐 금태섭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과 외부 경선을 한다는 것 그거는 아마 거기까지도 현재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현재까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본격적으로 그쪽과의 협상이 진행이 되면 뭐 그것까지 반대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이야기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를 시사를 했는데 여건이 견제할 만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반문재인의 상징처럼 됐고, 예. 그래서 이제 경선에서 졌고요. 지금 탈당까지 했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이제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를 좀 싫어하는 분들이 좀 약간 기계적으로 자꾸 이제 거명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금태섭 전 의원 본인도 자꾸 언론에 서울시장 후보로 이름이 나오는 게 좋겠죠, 정치인으로서 자기 몸집을 좀 키울 필요도 있고. 근데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 뭐 거의 안 나옵니다. 존재감이 아직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보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네. 글쎄, 그 제가 보건대 뭐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번에 보면 그 서울 시민만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아, 예. 그 여론조사에서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 뭐 그렇게 아주 하위권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중간 정도? 있는데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그 표를 구성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성향이 사실은 민주당 성향 중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약간의 중도 성향과 국민의힘 성향이란 말이죠. 근데 예. 국민의힘 성향의 지지자들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지지를 거두면 금태섭 전 의원의 어떤 단독 지지 그룹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자기 자력으로 예. 그런 걸 보면 아마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국민의힘 후보와의 제2차 경선 같은 걸 할 경우에 경쟁력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기자님. 예, 정치에서 해야 될 일을 자꾸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해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면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커지고 뭐 되는 일은 없고 뭐 이럴 것 같아서 오늘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이렇게 논평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자, 아까 공수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공수처가 지금 여야 각각 이제 추천위원들이 있고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있고 이제 그 변협회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의견이 너무 양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분화되는 것을 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를 했듯이 누군가가 좀 중재를 해서 이 의견을 그 합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공수처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런 한 줄 논평을 했습니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